여러분 안녕하세요. 독학사 4과정 인사조직론의 문유민 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은요, 우리 오리엔테이션 진행하려고 하고요. 우리 수업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또 우리 시험 어떻게 출제가 되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과목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는 사실 이제 우리 독학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알고 계시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과목이랑 조금 연관된 부분들에 대해서 시험이 어떤 방향으로 출제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정식 명칭은 이제 독학사가 아니라 독학학위제죠. 그래서 독학학위제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1과정도 아니고 2과정도 아니고 3과정도 아니고 4과정 시험을 보는 거고, 4과정에 만약에 합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학위 취득을 하게 되는 거고요. 학위 취득이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우리 과목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강하신다라고 하면은 경영학 학사를 취득하게 되신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독학학위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독학학위제 공식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내가 봐야 할 시험에 대한 정보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시험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강의 시점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 제가 적어놨거든요. 시험 계획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볼 시험에 대한 정보는 여러분들이 꼭 독학학위제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뭐 요강 같은 것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찾아보셔가지고 변경된 게 없는지, 그리고 요거는 기본적인 내용이다라고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들어가 보면은요, 이제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출제할 거다, 어떤 수준에서 출제할 거다라는 설명도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요 내용이거든요. 제가 임의로 쓴 내용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 내용을 잠깐 봐 보시면은요, 이 시험의 수준은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과 전문 지식, 기술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길게 써놨는데 사실 직접적인 말로 해석을 해보자고 하면은 그냥 약간 어렵게 출제하겠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죠. 약간 어렵게 출제하고 마냥 쉽게 출제하지는 않겠다라고 해석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수험생분들 사이에서도 이제 뭐 1과정은 사람에 따라서 약간 쉽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점점 2과정, 3과정 가면서 난이도가 올라가더니 4과정은 약간 많이 어려운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교재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꼼꼼히 공부를 해야 우리가 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시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출제가 되냐라고 하면은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만 출제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객관식 문제는 문제대로 나오고 주관식 문제가 같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게 객관식에서 24문항에 2.5점 배점이 들어가니까 여기서 한 60점이 배분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나머지는 한 문제당 10점이면은 사실 배점이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10점씩 4문항 해가지고 40점이 여기서 배분이 됩니다. 실제로 수험생분들이 이제 4과정 시험 보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약간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배점도 크고 쓰는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배분이 된다라는 걸 아실 수 있고, 한 4개에서 4문항이 나오는데 10점으로 배분이 되니까 40점 배분되는구나 라고 아실 수 있고, 요 100점을 50분 동안 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요 인사조직론이라는 과목을 50분 안에 요 문항들을 다 풀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OMR 카드 쓰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근데 하시게 되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교시에 교양 2과목 보고 2교시에 전공 2과목 또 보고 3교시 마지막 교시, 그러니까 3교시랑 2교시 사이에 중식 시간이 있죠. 마지막 3교시에 요 과목을 보게 되는데 시간이 요 시간이에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이게 2시부터 3시 40분이면은 50분이 아니라 100분인데 라고 하는데, 사실 이 100분 안에 숨겨진 과목이 하나 더 있죠. 우리 교재에 붙어 있는 다른 과목 있잖아요. 회계학도 50분 안에 풀어야 되고, 우리 인사조직론도 50분 안에 푸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뭐 2가지 과목을 다 응시를 한 다음에 그럼 나한테 주어지는 시간이 100분이잖아요. 그 중에서 일부 과목은 아예 보지도 않고 그냥 100분 동안 한 과목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잘 판단을 하셔서 몇 과목을 응시하고 최종 이제 뭐 몇 분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 시간에 시험을 풀겠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결정하에 따른 거고, 원칙적으로는 50분 안에 우리 과목을 다 푸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시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시간 관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시간 관리를 그럼 우리는 이 시험에서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요,
일단 봤을 때 주관식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풀이 진행하시다 보면은 주관식은 한 두세 줄 정도 쓰면 되겠구나라고 감이 오실 거거든요. 근데 그 두세 줄을 쓰는데 한 문제당 5분을 넘어가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오버하는 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시간을 많이 보내도 한 문제당 한 4분 정도 보내시면 되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조금 쉬운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내가 잘 아는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빨리 쓸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한 2분으로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그만큼 보내고 나면은요, 여기서 그 시간 빼고 남는 시간들을 24문항으로 나눠보면은 우리가 한 문제당 몇 분을 써야 될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문제당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뭐 빨리 풀면은 1분 안에 풀고 조금 오래 걸린다라고 하면은 1.5분에서 1.7분 정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에 대한 루틴을 짜실 수 있고, 요거는요, 제 시간이거든요. 제가 이 시험을 봤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시간을 가져갈 것 같아요. 근데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푸는 그런 전략이라든지 루틴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꼭 모의고사 풀어보시면서 실제로 시간 재서 풀어보시면서 나는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한 3분 가져가야겠다. 그리고 여기서 뭐 몇 분 가져가야겠다라는 여러분들만의 루틴을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참고만 하시고 실전 트레이닝 하시면서 시간을 꼭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되겠구나라고 감을 잡고 가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제 우리 독학사에 대해서 이제 시험을 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이런 부분도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4과정은 다른 과정이랑 다르게 특이하게 나의 합격 방식을 결정을 할 수 있어요. 크게 두 가지의 방식 중에서 하나를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랑 요 둘 중에 그냥 나에 맞는 상황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를 고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방식은 뭐냐라고 하면은요, 특이한 점이 꽈락이 없습니다. 여기 과목 낙제가 없다라고 써져 있죠. 우리가 이제 6과목을 보는데 6과목에서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시험을 봤는데 재무 관리가 조금 약해요. 재무 관리에서 그냥 점수를 다 날려 먹은 거예요. 한 30점 받았어요. 30점 받았는데 다른 과목 점수를 다 합친 게 360점을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재무 관리에서 30점을 받든 20점을 받든 혹은 빵점을 받더라도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특이한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 대신에 유의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이 총점 합격제라는 건요, 항상 6과목을 한 세트로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올해 시험 봐도 내년에 시험 봐도 6과목을 한 세트로 시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작년에 나는 인사조직론을 100점 맞았으니까 인사조직론 빼고 나머지 5과목만 보고 싶다라고 해도 불인정됩니다. 항상 6과목이 한 세트로 실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다른 방식은요, 이제 과목별 합격제입니다. 여기는 꽈락이 있어요. 여기 꽈락이 있는데 대신에 이제 전 과목에서 다 모든 과목을 60점만 넘어가면 합격을 시켜주겠다고 합니다. 유의사항은 꽈락이 있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회계에서 많이 망쳐가지고 40점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냥 저는 학위를 취득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뭐 인사조직론에서 작년에 한 70점 받았는데 점수가 마음에 안 든다. 나 점수를 조금 상향 조정하고 싶다. 이번에 다시 조금 신기일전해갖고 잘 봐가지고 한 80점 만들고 싶다고 해도 이 방식으로는 합격한 과목은 재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불합격한 과목만 재응시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그래서 요 둘 중에 어떤 방식을 할 것인가는 사람마다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홈페이지 보시고 이제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나의 상황에 맞게끔 선택을 하시면 되고, 제가 봤을 때는 뭐 나한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의 발목을 잡는 과목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회계학이 나의 발목을 잡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낙제가 없는 요 방식을 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뭐 다른 직장이라든지 학업이랑 병행하고 있어서 시간을 좀 길게 봐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하나씩 차분하게 하나씩 과목을 격파해 나가는 방식으로 좀 길게 보고 요 방식을 선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홈페이지라든지 요강 같은 거 보면은요, 뭐 요 방식을 취했다가 그 다음 연도에 뭐 요 방식으로 갔을 때, 혹은 뭐 전년도에 요 방식을 취했다가 다음 연도에 요 방식으로 갔을 때 점수가 인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 잘 나와 있으니까 제가 여기도 또 써놨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실 시험은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셔가지고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4과정은요 좀 특이한 게 학점이 그 배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나면은요, 전 과목에 대해서요 이제 평균을 매겨가지고
등급이랑 평점이 부여가 돼요. 그래서 뭐 A뿔, B뿔 이런 것도 당연히 나오고 4점, 3점을 만점으로 기준으로 해서 마치 학점을 받듯이 뭐 4.0을 받았다, 3.8을 받았다 이런 것들이 성적증명서 형태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적증명서를 뽑아보시면은요. 어떤 과목에서 100점 맞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회계학에서 20점 맞았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요거를 들고 어디다가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요 방식이든 요 방식이든 다 무의미하죠. 고고 익선으로 그냥 점수 많이 따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음으로 그러면 우리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요. 우리 수업은 이제 크게 세 가지의 패턴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이제 기본 이론, 문제풀이, 모의고사로 진행이 될 거고, 우리 이제 전체 강의 횟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횟수의 한 절반 넘는 시간을 우리는 기본 이론에서 보내고 난 다음에 나머지 절반을 이제 문제풀이랑 모의고사에서 보내게 됩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의 구성을 그대로 따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 이론은 뭐냐고 하면은요, 우리 텍스트에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뭘 알아야지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니까 그 내용들을 같이 한번 뜯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텍스트를 읽어보면은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장이 나왔을 때, 아, 여러분 이거는 함의하는 바가 이런 거입니다. 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입니다. 라고 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전달을 할 예정이고, 또 중요한 거는 시험에 있어서 암기가 많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쩔 때 경영학은 굉장히 논리적인데 어쩔 때는 한도 끝도 없이 굉장히 비논리적이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키워드를 중심으로 어떻게 암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이 끝나고 나면은요, 이제 문제풀이를 하게 되는데, 우리 교재에 이제 각 장이 있잖아요. 각 장이 끝날 때마다 좀 예상 문제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듣기 전에 다 풀고 오셨다는 전제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해설하는 형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객관식이었을 때 뭐 요 답이 나왔으면 이 답으로 선택하는 이유가 뭔지, 왜 그런지 이런 거 설명을 드리고,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키워드를 꼭 넣어야 되는지, 어떻게 서술을 해야 되는지 같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교재 맨 끝부분에 가면은요, 회계학이랑 인사조직론이랑 모의고사가 나오거든요. 제가 아까 모의고사 한번 풀어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딱 시간을 재놓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험은 2시부터 3시 40분이다 라고 하면은 그 시간 딱 재놓고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2회차 각각 한 번씩 풀어보시고 다 풀었다는 전제 하에 요 수업에서는 해설 형태로 모의고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사조직론에서 뭘 배우냐, 구체적으로 뭘 배우냐 궁금하실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배우거든요. 어질어질하죠. 양도 많고. 근데 뭐 이미 뭐 2과정이나 3과정을 거치셔가지고 뭐 내가 인적자원관리론이라든지 아니면 노사관계론이라든지 혹은 조직행동론을 공부했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배우셨던 부분 중에서 여기랑 중첩되는 부분이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 인사조직론이 뭐냐라고 하면은요, 사실 두 가지의 과목을 붙여놔가지고 여러분들 이 시험을 본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는 인적자원관리론이고요, 다른 하나는 조직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많은 내용이 이제 두 과목이 합쳐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목차를 그대로 다 따온 건데, 우리 교재도 임의로 이런 목차를 만든 게 아니라 이제 독학학위제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평가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역을 그대로 따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한정돼서, 이 부분에 국한돼서 평가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배우냐라고 이제 하나씩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는 김에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뭐 한 여기쯤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아니네요. 여기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있죠. 여기는 조직이론이에요. 여기는 조직이론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이쪽 위에 있는 거는 이제 뭐 인적자원관리론 혹은 뭐 인사노무관리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인사노무관리론이라는 건요, 인사노무관리론의 상위 과목은 뭐죠? 여러분들이 취득하려고 하는 경영학이죠. 그래서 이 경영학이라는 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쉽게 이해하려고 보면은요, 장사와 관련된 학문이거든요. 경영자가 혹은 뭐 기업의 뭐 사업주가 경영을 하려고 하는데 경영을 잘 하는 방법이 뭘까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는
하는 거예요. 뭐 생산 운영 관리를 고민하기도 하고 마케팅을 고민하기도 하고 아니면 경영 정보 시스템을 고민하기도 하는데 인사 관리론도 같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규모가 크다 보면은 사람을 많이 채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니까요. 그때 경영자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고민하면서 고려해 볼 법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인사 노무 관리론이고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조직 이론은 우리가 왜 공부하냐? 이 부분 있잖아요. 이걸 왜 공부하냐라고 하면은요. 기업은요. 사실 다른 말로 조직이거든요. 근데 이 조직 이론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연구한 내용들을 우리 조직에다가 덧대어 보면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학문적인 부분들을 여기서 배우고 조금 실무랑 가까운 부분들을 여기서 배운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각 내용은 뭔지 그냥 간략하게 하나씩 살펴보시면은요. 여기는 그냥 기본적인 항상 우리는 이렇게 책 항상 앞에 보면은 이제 서론같이 이제 개념 같은 내용들, 전반적인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괄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인사 관리를 할 때 이제 일을 중심으로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이 하는 일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 일을 기준으로 돈도 주고 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겠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분석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일의 가치를 어떻게 매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고 난 다음에요. 이제 인사고과 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인사고과는 그냥 쉬운 말로 우리가 만약에 회사를 다녀봤다라고 하면은 이제 정기로 이제 인사 평가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직원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이제 정기적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뭐 보상도 해주고 싶을 거니까 평가를 어떻게 하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걸까라고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내다 보면은요, 가끔 이제 잘 일하시던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안 나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갑자기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뽑을 때 잘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고 난 다음에요. 그리고 우리가 괜찮은 인재를 밖에서 뭐 경력직으로 데리고 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회사 아니야. 우리는 처음부터 그냥 경력을 우리 회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회사의 DNA가 심어져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스킬적으로 약간 아쉬워. 그래서 이 사람을 조금 키워가지고 어떻게 좀 해봤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게 개발의 문제입니다. 교육훈련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너무 이쪽 분야에만 매몰되어 있으니까 빼가지고 뭐 다른 부서에다가 보내면서 트레이닝을 시키면서 경력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활용한다는 건요. 뭐 전보라든지 전환 배치라든지 이런 걸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직무를 어떻게 좀 재조합을 한다든지 설계를 하는 방식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한 다음에 어떤 직원이 열심히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면서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보상은 돈으로 할 수도 있고 돈이 아닌 걸로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내다 보면은 우수한 인력들이 조금 행복해하면서 동기부여되면서 열심히 일하기를 바랄 거예요. 우리가 이 노사 관계가 조금 괜찮게 긍정적으로 건전한 방향으로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태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요새는 IT가 많이 발달했는데 특히 경영학에 있어서는 IT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영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 공부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인사는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많은 영역이거든요. 사람과 관련된 인적사항과 관련된 정보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인사 활동을 했으면은 재무나 회계, 이렇게 회계감사만 하지 말고 이 인사 활동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인적자원 관리 활동을 조금 더 제대로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인사감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실무와 관련된 인사노무관리론 혹은 인적자원 관리론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요 밑에는 이제 제가 조직이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챕터는 몇 개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조직이론 자체가 원래 양이 조금 많아요. 양이 많고 이 보다 보면은 이게 다 똑같은 소리 하는 건데 이걸 다 외워야 한다고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서 조금 전반적으로 체감하는 양도 많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챕터는 몇 개 안 되는데 각 챕터에 들어있는 페이지 분량수가 약간 있거든요. 관리이론의 전개과정이라고 하면은 조직 이론이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그 연구를 함에 따라서 시간이 흐르면서 연구의 결과가 마치 역사가 변하듯이 전개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같이 살펴본 다음에
조직 구성원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뭐 요새 유행하는 MBTI에 따라서 구성원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리고 그 구성원의 성격에 따라서 조직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 혹은 뭐 태도에 따라서 조직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그래서 약간 좀 심리학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여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경영학은 항상 이제 외부 환경을 신경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에 이제 기업 문화, 조직 문화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회사는 굉장히 보수적인데 어떤 회사는 굉장히 수평적이고 이런 것들, 그런 조직 문화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관리자의 기본적 의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사실 이제 관리자뿐만이 아니라 그냥 조직 안에서 뭐 집단을 이루고 있다 혹은 개개인이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뭐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의사결정이라든지 아니면 집단 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걸 조정해 나가는 과정,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고 마무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양은 많은데 뭐 이해하기는 딱히 어렵지 않고, 대신에 좀 현출이라고 하면 이제 답안지에 써 내려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아웃풋하기가 약간 어려운데 그래도 배우다 보면은 재밌는 매력적인 과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 과목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하고요. 공부 방법을 제가 이제 누군가한테 얘기한다는 건 항상 조심스러운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마다 그 공부하는 스타일이 정말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 방법이, 저는 이제 항상 어떤 공부를 하든지 간에 시중에 있는 교재를 그냥 최대한 잘 활용해서 나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말고 이 교재만 많이 보자라는 주의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어떤 분을 봤는데, 어떤 분이랑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분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는 공부를 할 때 무조건 자기만의 책을 따로 만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랑 뭐 다른 책이랑 뭐 또 다른 책이랑 다 조합을 해가지고 자기만의 책을 따로 만드시는 거예요. 워드에 타이핑을 해가지고 막 두껍게 만들어서. 그래서 저는 그걸 들으면서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고, 아니 저렇게 미련한 방식을 왜 쓰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방식을 쓰셨는데도 불구하고, 제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인 방식을 쓰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시험에서 괜찮은 점수로 뭐 많이 합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나 사람마다 공부 방법은 다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 부분에 왔는데, 이 부분을 시청을 하고 계시는데, 영상을 보고 계시는데, 아, 나는 옛날부터 공부한 거에 비해서 점수가 좀 잘 나왔고, 그리고 나는 나만의 공부 루틴이라는 게 있고, 난 내 방식이 맞다고 믿고, 그리고 나는 조금 시험을 몇 번 봐본 경험도 있고, 공부에 대한 구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면요, 이 부분부터는 그냥 안 보고 스킵하셔도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제가 추천하는 방식이고, 저는 항상 공부할 때마다 어떤 공부를 해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할지가 궁금해가지고 소개 드리는 거니까, 그냥 보시고 아, 저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객관식이랑 주관식이 같이 혼합형으로 출제가 되는 시험이죠. 객관식이랑 주관식이 혼재되어 있는 시험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객관식 시험을 보시든 주관식 시험을 보시든 어떤 형태의 시험을 보시더라도 공통적으로 해야 할 작업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뭐냐라고 하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요거거든요. 크게 두 가지인데, 큰 그림을 이해하고 다른 하나는 세부 내용을 암기하시는 거다. 크게 두 가지의 작업을 여러분들 동시에 하시는 거고요. 큰 그림을 이해한다는 게 뭐냐라고 하면요,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뭐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책을 봐야 될 때도 저는 이 방식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량이 있을 거잖아요. 하루 동안 내가 공부해야 할 양이 있다라고 하면 그 양을 딱 보시고 한 페이지씩 넘겨보시는 거예요. 넘겨보시면서 내가 오늘 뭘 공부하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중에 3장 가면은요,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내가 오늘 그 장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뭘 공부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목차부터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는요, 사실 제일 큰 개념은 직무 관리거든요. 아, 그럼 내가 오늘 직무 관리를 배우는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팅을 하시는 거죠. 소위 말하는 눈팅을 하시면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아, 여기 안에 알고 봤더니 뭐 직무 분석도 있을 것이고, 직무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할 것이고, 그게 다 되면은 설계도 하는구나. 근데 이게 다 양이 많으니까 오늘 하루 동안 이걸 다 못 보고 나는 오늘 직무 분석만 보는 건데, 이 직무 분석에서 내가 공부하는 건 또 뭐냐면, 이제 직무 분석이라고 하면 직무 분석의 개념은 아셔야겠죠? 내가 개념도 공부를 하고, 직무 분석을 하는 기법들이 있거든요. 기법도 공부를 하고,
직무 분석의 절차도 아셔야 될 거고요. 직무 분석을 하다 보면은 오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오류를 방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오류에 대해서도 내가 공부를 하게 되고, 직무 분석의 결과물로는 이제 직무 기술서랑 직무 명세서라는 게 나오거든요. 하나의 설명서 같은 서류가 나오거든요. 직무 기술서랑 직무 명세서에 대해서도 다 공부를 하는구나. 이런 체계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공부를 항상 할 때, 공부를 시작할 때 이런 체계를 잡고 들어가시고 공부를 다 끝내고 복습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도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반복을 해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런 얼개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도록 학습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복습하실 때 이런 큰 그림들을 조금 의식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오늘 이거 공부하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 하위에는 마치 컴퓨터 폴더처럼 이런 폴더, 이런 폴더, 이런 폴더가 있구나. 근데 내가 오늘 이 폴더에 들어가 봤더니 이런 거를 공부하는구나. 얘네들은 다 같은 수준에 있는 애들이고 한 수준 올라가면은 얘네들은 같은 수준에 있는 거고 또 한 수준 올라가면 이런 애들 나오는구나 라고 의식적으로 조금 공부를 하시다 보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수험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예전에 시험 공부할 때 이거 많이 썼었거든요. 목차 형광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를 빨간색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주황색으로 색깔을 다 맞추는 거거든요. 이게 맞추면서 색깔 맞추는 작업의 희열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의식적으로 이 수준을 내가 떠올리는 거야. 아, 여기 밑에 이게 있구나. 그리고 여기 밑에는 이런 친구들이 있구나 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는 거고, 구체적으로 이 작업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시면은요, 우리 예시 시험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독학사 같은 경우에는 공식 기출 문제가 없죠. 공식 기출 문제가 없고 대신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제 평가 영역이라고 하면서 어디서 출제를 할 건데 시험 문제 예시는 이거다라고 하면서 몇 개를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시간 나실 때 시험 문제 예시 한번 봐 보시고요. 예를 들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이 문제 보시면은 지금은 내용을 모르셔서 뭐지 하실 수 있는데, 노조와 관련된 제도와 가장 먼 것을 고르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유지관리라는 장에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배우는 이 유지관리는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인간관계 관리고요. 다른 하나는 노사관계 관리예요. 그럼 이 인간관계 관리를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인간관리와 관련된 기법들을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게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사기조사도 있고, 아니면 제한제도도 있고, 아니면 고충처리 제도도 있어요. 그거는 여기 안에 딸려있는 하위 목차들인 거예요. 그리고 요 나머지 친구들 있잖아요. 요거는 인간관계 관리가 아니라 노사관계 관리 하위에 있는 목차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이렇게 공부를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 그림을 못 잡고 있다라고 하고요, 라고 가정을 하고, 아, 요거의 정의는 뭐고, 요거는 뭐고, 요거의 정의는 뭐고, 요거의 정의는 뭐고, 어쩌고저쩌고 막 공부를 하시면요, 나중에 시험을 봐야 하는 분량이 많아지면 다 섞이면서 구분이 안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에 있는 하위의 친구들은 요런 친구들이 있고 여기 하위에 있는 친구들은 요런 친구들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도록 큰 그림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사실 뭐 이 문제는 쉬워가지고 노조와 관련된 게 아닌 것은 하면은 뭐 인사상담제도 바로 나오실 수 있거든요. 그냥 한번 공부만 하셨다라고 하면은. 근데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가면은 요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또 다른 하나로는 이제 세부 내용을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뭘 암기하냐라고 하면요, 교재에 문장이 많죠. 뭐뭐 합니다, 뭐뭐 갑니다, 뭐 이런 거를 외우라는 뜻이 아니라 교재 안에 키워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관식을 본다라고 하면 써야 할 키워드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객관식 문제를 풀면서 이제 정답을 발라낼 수 있으려고 하면 알아야 하는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키워드를 중심으로 암기하시면 되겠고, 경영학 같은 경우에는 두 문자를 조금 많이 활용을 하시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직무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여기 기법과 관련된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이 기법이 무궁무진하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딱히 그 기법들 간에 뭐 연계성이 있거나 하지는 않아서 외우기가 약간 힘들기 때문에 그 기법의 앞글자만 따서 그 앞글자를 다 이어가지고 외우는 게 두 문자인 거거든요. 그래서 두 문자도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외우시다가 안 되는 게 있으면은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두 문자를 따보실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험을 본다, 수험생이다 라고 하면 당연히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한 번만 보고 완벽하게 보고 시험장에 들어간다라는 거는 사실 말이 되지 않고 우리는 이제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게 여러 번 보고 들어가셔야지 머릿속에 잔상이 많이 남아서 좀 자연스럽게 문제도 푸실 수 있고 특히 주관식도 잘 푸실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강의도 다 들었고 복습도 다 했고 이런 거 이제 뭐 기본 이론 뭐 문제풀이 모의고사 난 다 따라왔다라고 하면은 시험 보시는 그날까지 계속 똑같은 거 계속 질리도록 반복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모의고사 꼭 봐보시고요. 마지막 우리 모의고사 2회차 있잖아요. 꼭 시간 재서 풀어보시고 나는 시간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냥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객관식이어서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뭐냐라고 누군가 저한테 물어본다고 하면은요. 이런 것들 조금 고려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시험은 객관식이 사지선다죠. 근데 사지선다를 사지선다 그대로 풀지 말고 OX형으로 푸시고요. 선지별로 OX인 이유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맞춰보시고요.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선지별로 이게 왜 맞고 이게 왜 틀리는지를 여러분들 꼭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요것도 이제 우리 시험 문제 예시거든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평상시에 뭐 문제풀이 하면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얘는 맞고 얘는 맞고 얘도 맞으니까 남는 건 얘니까 답은 이거다라고 하고 끝내지 마시고 그렇게 풀지 마시고 다 풀고 난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좀 뜯어보세요. 이게 맞는 이유는 직무행동에 직무기술서 기초를 두는 거 맞는 말이네. 그리고 직무기술서 작성 시 표현이 명료하고 단순해야 되고 이것도 우리가 그때 공부했던 내용이네. 내가 외웠던 부분이네 라고 맞는 내용이네 라고 확인하시고 직무기술서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는 거 이것도 내가 암기했던 내용이네 라고 확인을 하신 다음에 여기는 틀린 거잖아요. 그럼 이게 틀렸다라고 하면 왜 틀렸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쳐보시면 됩니다. 직무기술서는요. 직무 분석을 하고 난 결과물이거든요. 결과 문서인데 직무 분석을 하기 전에 직무기술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직무기술서를 얻으려고 직무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기 전에 이 부분이 틀린 거죠. 하고 난 후에 작성이 되겠죠. 그래서 틀린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 꼭 학습하시고 숙지하시고 넘어가셔야겠습니다. 그냥 여기 다 맞고 여기 하나 남으니까 아니다라는 거는 시험장에 가셨을 때 너무 어려운 문제 만났을 때 쓰는 트릭인 거고 평상시에 공부하실 때는 이런 것들 같이 해주시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아까 요거 외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문장을 우리 교재에 있는 문장을 다 외우지 마시고 뭐 예를 들어서 인적자원관리란 뭐 어쩌고 저쩌고 사람과 관련하여 뭐 이런 것들 뭐 관련하여 이런 것들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키워드들을 암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한 번쯤 시간을 내 가지고 이게 잘 내가 말을 할 수 있는지 한 번쯤 떠올려 보세요. 뭐 써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말로 해보실 수도 있고 머릿속으로 리마인드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요. 이것도 예시 문제고 답안도 그냥 주어진 예시 답안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정답을 써봐라 라고 하면서 제시가 됐었어요. 직무 분석의 절차를 순서대로 기술하시오라고 하면서 정답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이 세 문장을 다 외우실 수는 없거든요. 우리 머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다 외우실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공부하실 때는 이런 키워드들을 외우시는 거예요. 직무 분석의 절차는 일단 배경 정보를 수집하고 대표직위를 선정하고 난 다음에 순서대로 기술하라고 했으니까 순서대로 기술하면 되겠죠. 그리고 구체적인 직무 정보를 획득해야 된다. 근데 그냥 구체적인 직무 정보라고만 쓰면 약간 아쉬운 감이 있으니까 내가 외워둔 게 있으니까 이런 것도 같이 써줘야겠다. 직무의 성격, 종업원의 행동은 구체적인 직무 정보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 같이 써주고 결론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는 직무기술서랑 직무명세서다. 라고 해서 이런 키워드들만 들어가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쓴 답안은 맞는 답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순으로 작성하면 직무 분석이 완료된다 이런 말 쓰지 않더라도 이런 제가 표시한 노란색 키워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현출이 될 수 있도록 현출이라는 건 답안지에 쓰실 수 있도록 이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쓰실 수 있도록 암기하시고 그리고 가끔 책 덮어보시고 이런 것들 내가 말할 수 있는가 그냥 책으로 봤을 때 직무기술서지 직무명세서지 이러고 넘어가실 수 있는데 막상 입에 잘 안 붙으면요 직무기술서가 맞나 직무명세서가 맞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조금 잘 튀어나올 수 있도록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관식, 객관식 별로 혼합형 문제이다 보니까 조금 다른 방식을 이용해서 접근하면 좋겠다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 오늘 오리엔테이션의 주요 내용은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제가 항상 오리엔테이션 진행할 때 마지막 부분에는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 좀 고무적인 이야기들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을 조금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지내다 보면은요, 살다 보면 이런 말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듣기도 많이 듣고. 야, 시작이 반이니까 그냥 일단 한번 해봐라. 시작이 반이란다. 그냥 한번 해봐라.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도 제가 느끼기에는 저도 그렇고 제 주변의 지인들도 그렇고 요새는 굉장히 도전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도전적인 문화가 좀 만연해 있다고 해야 될까요? 도전을 막 많이 하시려고 하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요새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시작이 반인 것도 맞을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시작하는 것보다 그 시작했던 나의 수준이 있잖아요. 시작할 때 내가 들이던 노력이라든지 에너지가 있는데 그 노력이나 에너지를 끝까지 끌고 가서 제대로 마무리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제 뭐 제 주변에도 뭐 어떤 일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롭게 시작을 했다가 뭐 이제 여러 가지 난관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다가 그냥 포기하시는 경우도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끝까지 완주하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끝맺는 게 더 어려운 일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 말에 의하면은요, 여러분들도 이 수업을 듣는다라는 건 어쨌든 시작은 했으니까 절반을 하셨다라는 의미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부에 있어서는 끝까지 완주를 하는 게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인 그냥 어떤 일을 한다든지 뭔가를 한다는 것보다 공부를 할 때는 굉장히 많은 난관이 있잖아요. 나 자신도 굉장히 부족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슈들도 있어가지고 마무리를 짓는 게 공부에 있어서는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작했다는 거에 대한 기쁨도 분명히 있겠지만 끝까지 잘 이어나가서 여러분들의 에너지 수준을 그대로 끌고 나가서 잘 마무리하는 게 저는 어쩌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어떤 문장을 갖고 왔는데, 뭐 윌리엄 페더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 사람 누군지 잘 모르거든요. 미국의 이제 출판가이자 저자라고 해요. 책을 쓰신 분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이 너무 공감이 돼서 가지고 왔어요. Success seems to be largely a matter of hanging on after others have let go.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생각을 하셨을 때 성공이라는 거는 자기가 봤을 때 대단한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나서 끝까지 버텨내는 거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다 버티고 끝까지 매달리는 거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저는 이 말에 되게 공감을 하거든요. 성공이라는 게 어떤 거에 성취를 했다는 게 혹은 성공을 했다는 게 엄청나게 대단한 의미는 아니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냥 요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의 기량을 다 발휘하고 나오실 수 있도록 끝까지 매달려서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디 요 과정 잘 버티셔가지고요, 성공이라는 거에 기쁨을 맛보실 수 있으면 저는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여러분들이 요 과정을 조금 더 행복하고 즐겁고 유익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요, 기본 이론 1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